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취재기자단과 예정에 없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일주일 뒤 취임 1년을 맞는 소회, 그리고 지난주 미국 국빈 방문의 뒷얘기 등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돼서 거취 압박을 받아왔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오늘 자진 탈당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서 두 현역 의원까지 자의반 타의반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를 끊었지만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민주당의 소가리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신 다음 지난해 11월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지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윤 대통령과 국내 언론의 소통 소식을 첫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놔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다음 주죠. 그 10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그에 앞서서 어제 대통령실 취재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대통령의 출연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이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진행한 용산 어린이정원 사전 공개 행사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행사를 마친 뒤에 이 용산 대통령실 앞 야외 정원에서 점심 식사를 겸한 간담회까지 갖고 1시간 넘게 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메뉴로는 윤 대통령이 평소 즐겨 먹는다는 김밥과 순대, 떡볶이 등이 차려졌고 또 후식으로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도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에 매일 아침 그 도어 스태핑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11월 이게 이제 중단된 뒤에 5달여 만에 다시 국내 언론과 소통에 나서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도어 스태핑을 안 하니까 좀 섭섭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살이 찌더라. 이렇게 농담을 좀 건네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습관이 돼서 새벽부터 눈이 떠져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한다면서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취임하고 메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두 새벽에 눈이 떠요.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뭐 꼭두 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립니다.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자리를 한번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잖아. 네,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기자들과의 오찬을 계기로 다시금 소통 강화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도 어제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다 보니 벌써 1년이 왔다면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정권 교체라는 게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고 변화가 느린 부분은 속도를 내고 수정해야 할 부분은 수정하겠다면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까 언제 1년 오나 했더니 벌써 1년이 이제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정권 교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정권을 바꾸는 거는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고 이 변화의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거는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자화자찬식 기자회견은 하지 않을 거라면서 자료를 쫙 주고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오찬 자리에서는요, 이 국빈 방미의 뒷이야기도 전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부분이었죠. 바로 국빈 만찬장에서 미국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거 바로 이거였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당 일각에서 주장했던 이 사전 각본설과는 또 크게 달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기간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이 너무 많아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잔 것 같다고 말을 꺼냈고요. 기자들이 국빈 만찬장에서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어떻게 부르게 된 것인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묻자 뒷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사전에 미국 측에서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를 알려달라고 해서 아메리칸 파이를 포함해 3곡을 알려줬는데 만찬장에서 초청된 미국 뮤지컬 가수들이 아메리칸 파이의 1절을 먼저 불렀다고 합니다. 그 뒤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와 달라고 해서 돈 맥클린이 서명한 기타를 주려는 모양이구나 했는데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더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가사가 생각이 안 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부르니까 생각이 나더라며 만약 가사가 생각이 안 났으면 망신을 당할 뻔했다고 웃기도 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얘기에 따르면요, 이제 이 기타 선물은 그 미국이 미리 기뜸을 해줘서 윤 대통령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할 줄은 좀 미처 이제 몰랐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즉석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자연스럽게 일부 야권 인사가 주장했던 이 사전 각본서를 대통령 입으로 부인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어제 간담회에서는 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연일 반발하고 있는 이 중국을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질문을 받고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안보리 제재를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고요.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한미가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윤 대통령과 출입 기자들의 오차 이제 예정이 없던 깜짝 만남이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용산 어린이 정원 개장에 앞서서 대통령실 기자들의 이 사전 취재가 어제 이제 간담회 일정의 계기가 된 겁니다. 내일 이제 국민에게 열리는 용산 어린이 정원 120년 동안의 이제 금단의 땅이었다가 드디어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지는 것이라서 정말 의미가 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산 어린이 정원이 들어선 이 지역은요. 1904년 이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에는 일본군이 그리고 광복 후에는 쭉 미군 기지로 활용이 되면서 일반 시민은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이 중 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쪽 약 30만 제곱미터의 땅이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조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어린이날 하루 전인 내일부터 국민에게 개방이 되는 겁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이 모두 끝나면요. 여의도보다 큰 약 300만 제곱미터 전체가 이 용산 공원으로 조성이 될 예정인데 정부가 그 일부를 먼저 개방을 한 겁니다. 이 미군 장교들이 지냈던 붉은 지붕의 그 주택들은요. 편의 공간으로 재탄생을 했고 또 푸른 잔디마당, 야구장, 축구장 등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됐습니다. 또 전망 언덕에서는요. 이 대통령실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용산공원 개방은 앞서 윤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 용산 어린이 정원을 언급을 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도 들어보시죠. 어린이 정원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고 어린이와 또 부모나 이런 보호자들하고 해서 아이들이 와서 이 잔디에서 좀 마음껏 뛰놀고 저쪽에 지금 우리가 분수 그 정원을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날 좀 더워지면은 아이들이 또 시청 앞 분수 광장처럼 거기서 좀 놀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가급적 하여튼 어린이들한테 이 공간을 좀 많이 줄 생각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임기 내내 계속 좀 아이들한테 여기서 뛰어놀게 하면서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좀 바꿔 나가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근길 기자들과의 인문일답,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지 5개월여 만에 어제 이제 다시 기자들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다음 이제 10일이죠. 오늘 10일이죠. 취임 1주년을 맞는 그 소감, 또 지난 방미의 뒷얘기 등을 밝혔는데요. 특히 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일침을 놓은 게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저는 할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일본이라든지 한국, 대만의 핵무장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명목상 동맹이라고는 하지만은 북한의 핵무장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지금 중국의 말뿐인 선의만 믿고 지금 아무 방비도 하지 않는 상황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을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것인데요.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그 장진호 전투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또 한국 대사가 신임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시진핑이 보인 그 냉랭함, 이런 걸 볼 때 지금 한중 관계가 지금 앞으로 숙제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이 추격하는 분야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워싱턴 선언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그렇게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의 내용은 이러하다. 중국이 극도로 긴장할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을 사전에 알려줬다라는 것 거죠? 네.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향후에 한국과 중국은 협조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과거 냉전의 그런 미소 관계 같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말을 일단 했고 앞으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물밑에서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왕이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배드컵 역할은 미국이 하도록 하고 한국은 굿컵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해 나가야겠다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또 한반도 비핵화 원칙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유엔이 제재를 가하고 있으니까 중국도 동참해라. 이건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저희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중국을 견제에 고립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동참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동일한 거죠.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한다면 당신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 거라는 요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외교는 일방적인 건 없다. 양자 간에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의 지점이 있을 것인가. 근데 이 협의의 지점을 좀 깬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국 양제를 인정한다. 하지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얘기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앞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뒤에 얘기만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예를 들면 적어도 서로가 넘어야 될 레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 그렇다면 한반도라는 반도 외교 속에서 우리 정부가 진짜 그야말로 좀 외교와 관련해서 아주 유연한 외교 전략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둔탁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맹을 통한 굳건한 안보도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원활한 경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도 잘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이런 여론들을 잘 좀 대통령이 수렴해서 좀 국민들에게 안정감 있는 외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 어제 저녁에는요 용산 대통령실 앞 야외 정원에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서 함께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야외 정원에서 맥주를 곁들인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만찬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다수가 참석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을 했는데요. 장동회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 새 원내 지도부가 정부와 협력해서 이 원내를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당정이 함께 변화를이라고 건배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건배사로 외쳤다고 합니다. 자, 원내대변인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어제 만찬장 분위기를 간단히 전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여당 지도부하고 윤 대통령 만찬 가졌는데 대변인님도 다녀오셨죠? 네,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축하하면서 격려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었고요. 예. 주로 방미 성과나 방미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로 대부분의 대화가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들으신 대로 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는 국내 민감한 현안들보다는 국빈 방미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매사추세츠 공대와 하버드대, 나사 방문 등을 언급하며 미국은 대단하더라, 과학기술이 우리가 경제대국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지도부 의원들에게는 혁신합시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와 창의 없이는 1등이 될 수 없다며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투자와 청년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 만찬 자리에서도요,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 그것에 대한 뒷얘기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앞서 기자들과의 오찬에 이어 여당 지도부들과의 만찬장에서도 국빈 만찬장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에 대한 후일담을 풀어놨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사진에도 나왔지만 본인이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유명 뮤지컬 미스 사이공에 나오는 배우도 놀라는 표정을 지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그 미스 사이공 출연 배우는요, 바로 필리핀 출신의 세계적인 여성 뮤지컬 스타죠. 바로 레아 살롱가를 말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중요한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바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일요일 방한한다고 한일 양국이 어제 공식 발표한 겁니다.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들과 기시다 총리 방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죠. 네, 먼저 어제 한일 양국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배우자인 기시다 유코 여사가 이번 주 일요일 7일이죠.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2달 만에 답방으로 12년 만에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총리 부부가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1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셔틀 외교 물꼬를 트는 시작이고 또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를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고도 합니다. 즉, 이 한일 관계 물꼬가 트이고 한미 관계가 다시 그 물꼬를 트고 또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이 한미일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선 만큼 한미일 관계가 더 공고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한테요,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면 이 숯불 불고기를 대접해야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까?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요, 어제 만찬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 한식으로 환대를 해야겠다면서 어제 만찬 메뉴기도 했던 숯불 불고기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오므라이스 환대를 받은 것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의존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꾸려질 예정인데요. 방한 첫날인 7일은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만찬 등 친교 행사가 잡혔고요. 이튿날인 8일엔 경제인 행사를 비롯해서 기시다 총리의 단독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는요, 이 안보와 경제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들이 올라가는데요.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어느 정도로 입장 표명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기시다 총리가 우리 측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언급을 할 가능성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런 관측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당초 예상보다 한국 방문을 서두른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 기간 한미일 3국의 공조 강화와 안보 협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에 주도권을 쥐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일종의 선물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사인식을 둘러싼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식민지 지배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기했던 지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일본을 방문했던 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 뒤에도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입장이 나올지, 이게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또 일부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한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것이란 분위기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확정된 것을 두고서요. 지금 여야 정치권의 평가 역시 지금 엇갈리고 있죠. 예,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시다 총리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액션을 하라는 이 암묵적인 시그널을 준 것이라면서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 기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수차례에 걸쳐서 한미 관계 진정 결단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한일 관계.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일본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을 하라는 암묵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기시다 총리의 입장에서는 현상에서 적어도 김대중 오부치의 그 어떤 사과선언 그 내용에 그 정도는 할 준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또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가 앞서 지난 3월 이 한일 정상회담을 한 뒤에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또 지지율도 상승을 하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가 본인의 정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기시다 총리 방한을 앞두고 일본 호갱 외교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만큼은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과거사에 대해 사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주말 방한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만큼은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제 위안부 피해자 한 분께서 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우리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의 전면 철회, 그리고 양국 공동 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일본 포주기, 일본 호갱 외교를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 또 이어지는 이제 한일 또 정상회담 이런 외교 행보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만날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실이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이제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박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게 먼저다 이러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미 이후 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야당 지도부를 만날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박광온 원내대표를 콕 집어서 만남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어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박광온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 취임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선물한 란을 들고 박 원내대표를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 수석은 박 원내대표에게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다면서 사실상 만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 즉 이재명 대표와는 지난 1년간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는 게 아쉽다면서 이 대표와의 회동이 대화복원의 출발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이진복 정무수석과 박광온 원내대표의 만남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난을 하나 고맙습니다. 꼭 우리 박 대표님께서 잘 좀 이끌어 주시고 또 저도 할 역할이 있으면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야당 대표의 회동이 대화정치 복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광온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만남 제안에 대통령은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고요.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문제라며
정부 초창기에 당대표들과 만남을 시도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이후에 관계가 좀 경직됐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과 이진복 정무수석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또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부 초창기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들 만나는 시도를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안 됐어요. 마포에서 소주 한잔을 하자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은 좀 경직이 된 것 같아요. 자, 저 당 쪽이 좀. 야권 안에서는 좀 다른 얘기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박수현 전 수석은요, 윤 대통령이 박광원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박수현 전 수석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올가매어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만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냐면서 대화 채널을 빨리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박광원 원내대표와 먼저 만나는 게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사법적으로 올가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만남이 그게 자연스럽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국을 풀어가기 위한 대화의 채널은 빨리 복원해야 되는데 당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기회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내대표들 간을 대표들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먼저 만나는 빨리 것도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받은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해드린 대로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는 박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요, 오늘 광주 MBC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의 회동이 성사되도록 이재명 대표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대표 먼저 만나야 된다고 한 거, 이렇게 한 거는 잘한 것이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취임 1년 만에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제안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내부에서도 뭔가 의견이 좀 갈리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두 분 말씀에 동의하기 되게 어렵고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상식입니다.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자고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당대표는 대의원, 권리당원, 당원, 국민들이 뽑은 분들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77.7%라고 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된 9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만나다가 박광원 원내대표가 등장을 하니까 그 이전에 박광원 원내대표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박광원 원내대표를 꼭 집어서 만나자고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대통령실이 민주당을 친명과 반명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간책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안 만난 이유가 뭡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범죄자라는 낙인이잖아요. 그러면 박광원 원내대표가 만나게 되면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대표를 범죄자라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고도의 어떤 고려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당대표를 못 만나겠으나 이 중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자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자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진복 정무수석은요, 이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고요, 태영호 최고위원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치라는 게 그 진심이 어떠한가도 중요하지만 또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그 정무수석의 말에 의하면 당대표, 원내대표 만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지금 경직된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당대표를 마치 또 패싱하고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못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야 간에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간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그 말이 상당히 그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리를 해서 원내대표라도 만나서 여야 간의 소통의 창구 채널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또 중요한 외교 사안도 있고 그러니 정 나를 만나는 게 불편하면 원내대표 당신이라도 가서 대통령을 만나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상당히 개선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부 그 뭐라 그럴까, 협량이라고 합니까? 이래가지고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사회적으로도 이거는 참 비극이라고 보여져요. 박강원 원내대표로서는 자신이 지금 수박이라고 공격을 받는 데다가 개딸들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나자 그런다고 먼저 손을 내밀고도 참 어색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통 큰 정치를 보여주는 정치인이 여야에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전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진 출두를 했다가 조사도 받지 못하고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속해달라 이런 송 전 대표의 말과는 달리 이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초기화가 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동봉투 사건의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어제 오전 검찰에 자진 출두했지만 로비에 막혀서 10분 만에 되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준비해온 이 6장 분량의 입장문을 꺼내서 읽었는데 그 첫 문장이 바로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길 바랍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 검찰에 자택 압수수색 다음 날 제출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연락처와 통화 내역, 문자, 카톡 메시지 등이 초기화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 전 대표가 의도적으로 이 휴대전화 속의 정보를 삭제하고서 검찰에 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또 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요. 보통 1, 2년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느냐, 그전 자료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이건 진정한 수사 협조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송 전 대표가 현장에 없었던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시에 송 전 대표가 자택에 있었으면 검찰이 휴대전화부터 압수했을 거라면서 그런 상황을 피한 송 전 대표가 이후 수사에 정정당당하게 응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이 내부 정보가 일부 삭제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 같다. 이런 건데요. 또 한 법조인은 송 전 대표가 직접 휴대전화 제출 사실을 알린 걸 두고도 송 전 대표가 탄압받는 정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제출을 언급한 건 역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인상을 줘서 구속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어제 송 전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래서 좀 조용하고 한정한 곳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집에 없던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제 발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제 발로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안 계셔서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를 못했다고 하는 제출 계획.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다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다음 날 제출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럴지는 모르겠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어제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에 대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송 전 대표가 조사는커녕 검찰 청사 로비에 발길을 돌리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도 쇼가 지나치다, 황당하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송 전 대표 측이 출석 전날 검찰과 연락을 했고
조사 불가 입장을 전달받았음에도 출두를 강행했다는 데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전박대의 상황이 벌어질 것을 충분히 예측했는데도 왜 강행을 했느냐는 건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출석 전 송 전 대표의 주변에는 요즘 검찰은 옛날과 다르다. 차 한 잔도 대접 못 받고 망신만 당할 수도 있다며 출두를 만류한 참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 측은 일단 가면 부장검사라도 만나주지 않겠느냐며 기대를 버리지 않고 출두를 했다는 건데요. 결국 결과는 어제 그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송 전 대표의 모습과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전화 좀 해줘보세요. 전화 안 받습니까? 예, 지금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까지 안 받을 필요 있나? 따로 부장님이랑 통화 안 하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제가 한번 통화를 하고 싶어서 연결이 안 됩니까? 나가시죠.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나는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고 도주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드림으로써 구속영장 기각의 명분을 쌓겠다. 예, 뭐 예.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둔 것 아닌가. 국민들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눈높이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방송에서 네. 이 녹취록이 생생하게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가 됐잖아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국민들이 야 저거 좀 문제가 있는데 저걸 정치적으로 뭔가 방어한다 혹은 덮고 가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 송 전 대표가 이러한 상황을 손해보는 장사로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조선일보가 인용한 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요. 송 전 대표에겐 검찰이 만나주지 않아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고요. 실제 이 검찰 조사가 거부된 뒤에 A4 용지 6장 분량 입장문을 꺼내든 이 송 전 대표의 모습은 검찰 조사가 아닌 기자회견을 준비해 온 듯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이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모습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파리에 놀다 있다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내종 도네로 국가훈장을 2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주불 대사의 초청으로 파리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어서 강의실을 배정받고 연구실을 배정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사실상 소환한 거 아닙니까? 언론에 다 유출해서. 제가 지금 정치도 하고 있지 않는데 저를 소환해서 이런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어쨌든 예정된 일정대로 지금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은요, 송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전 보좌관 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검찰은 송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 씨를 불러서 돈봉투 전달 과정과 송 전 대표와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9,400만 원 가운데 이 7천만 원이 박 씨를 거쳐서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박 씨는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를 만든 적도 없고 또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 출석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혐의 주로 호명하실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럼 봉투를 만드신 적도 없다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한테 뭐 보고를 했다거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네, 네. 또 검찰은 돈봉투 수수자 중 한 명으로 의심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경성캠프 전남지역 본부장 역시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는데요. 전 본부장은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돈봉투 살포 의혹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모른다면서 자신은 그런 돈을 받은 위치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검찰에 이제 나부터 구속해달라 이러면서 자진 출두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이제 뭐 쫓겨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이제 휴대폰을 자진해서 이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 휴대폰이 초기화가 됐다고 합니다. 변호인의 해명이 그런데 솔직히 잘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휴대폰 바꾸면은 이전 거는 남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뭐 휴대폰 다 바꿔보신 분들 알겠지만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그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그대로 옮기는 게 오히려 더 휴대폰 사용하는 분들이 원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남아있겠냐 이렇게 지금 변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쩐지 그 부분은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의심이 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저도 핸드폰을 바꿀 때 보면 다 지우질 않죠. 왜냐면 저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인데 아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핸드폰 내용에 모든 게 다 녹음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범죄 사실이라고 적시한다면 그 녹음 내용들만 다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해결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송영길 전 당대표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별건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미리 사전에 생각을 하면서 아마 초기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아주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주제가 돈봉투, 그다음에 측근, 박모 보좌관, 거기다가 조금 있다가 뭐 우리가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뭐 연구소요. 여기서 돈이 어떤 식으로 유용됐는지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선 지금 그 주변 인물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하는 행동은 마치도 그 586 정치인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듯이 좀 더 과장하자면 독립운동하듯이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도 탄압받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구축해갖고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걸 자당내 정치인들이 지금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른바 먹사연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먹사연의 기부금이나 출연금, 후원금 등의 형태로 유입된 자금 중 일부가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로 흘러갔을 개연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먹사연의 기부금 회계 장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금 유입 경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이 먹사연의 지출이요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크게 커졌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먹사연의 지출이 이제 통상 월 1,000만 원에서 월 3,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예산 사용 규모가 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0년이죠. 10월과 12월 그리고 2021년 1월 등 이 세 달에는 월 7천만 원을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먹사연이 국세청에 신고한 공익법인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이제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는데 그걸 보시면은 2020년 10월에는 7,515만 원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7,300만 원 이듬해인 2021년 1월에는 7,700만 원이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달 동안 2억 2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사용한 셈인데 하지만 먹사연은 이 지출 명세서에 인건비 등 일반 경비 외에 이렇게만 이제 용처를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역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이 먹사연의 돈을 한 푼도 쓴 적이 없다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컷뉴스는 단체의 기부금, 이 지출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복수의 먹사연 관련자를 여러 차례 접촉을 하긴 했는데 별다른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의혹 연루 의원들과의 단절에 지금 적극 나서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오늘 두 현역 의원이 마침내 자진 탈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오늘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그간 당 안팎에서 거치 압박을 받아왔고 오늘 오후 박광온 원내대표가 처음 주재하는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의 거치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예상보다 일찍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겁니다. 오늘 오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이미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출당을 잠정 결론냈다는 등의 소식이 전해지는 등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에 들어 당 차원의 거치 압박의 강도가 거세지자 더는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의원은 오전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자진 탈당의 뜻을 전달했고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당 후사라고는 하는데 하지만 억울함 같은 거 여전히 느껴지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 당 안팎의 압박과 또 지도부의 설득에 떠밀려서 백기를 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성만 의원은 이 지도부의 자진 탈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지역 당원 결의안을 당에 제출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당 안팎의 압박과 또 흔들리는 민심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관석 의원 또한 고심 끝에 지도부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이 의원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어제 뭐 자진 탈당을 안 할 경우에 뭐 출당시키겠다 이런 지도부의 좀 강력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갑자기 좀 탈당 결정을 한데 어떤 배경이 특별히 있었을까요? 그렇죠. 질문 안 받기로 했는데 배경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제 자신의 국회의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나 우리 당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제 그만해.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해준 거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고 내가 또 향후에 밝힐 거 아니겠어요. 자세하게. 예? 이 정도면 내가 성의 있게 해줬지. 내가 사람이 좋아서. 그리고 내가 충분한 입장은 의총장 끝나시고 또 의총에서 밝힐 거예요. 윤관석 의원의 탈당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득한 거, 이게 또 주요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중앙일보에 따르면 어제 저녁 윤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과 식사를 함께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와 조 사무총장이 탈당을 해야 한다라고 설득을 했고 윤 의원은 고심 끝에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권칠승 대변인은 이 대표가 두 의원의 자진 탈당 결단에 대해서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했다고 말했고요. 윤관석 의원은 이 대표의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다면서 의총에서 신상 발언을 한 뒤 바로 탈당계를 제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움 또 뭐 이렇게 끝까지 같이 못하는 것에 대한 뭐 미안함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나 또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께서는 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특별한 말씀, 법적대만 하는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제 신상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서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 의원도 결국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 늦었지만 일차적인 좀 국민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자세, 책임 이 문제에 대한 일단락은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공식 사과했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당 대표가 사과 및 탈당을 했고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을 한 조치가 있는데 좀 늦은 감이 분명히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이분들이 얼마만큼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인가, 본인이 무죄를 주장했으니까요. 이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갖다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좀 결합해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특정 언론사가 이런 녹음 내용들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많은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정적 고려 없이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굉장히 치밀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뭐가 미안하고 뭐가 감사하다는 것인지 정말 제가 봐도 이 탈당 자체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당대표의 이런 태도의 근원이 무엇인지 또 한 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아무리 녹취록이 이정근 강내구와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거기 본인들의 이름이 그렇게 거명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적 증거가 없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나마도 박강원 체제가 들어서면서 출당의 압력 끝에 지금 탈당을 한다 그러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신뢰 얻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 부분으로 인한 파장 지금 살펴볼 텐데요.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유명 가수 임창정 씨와 관련한 의혹이 지금 핵심으로 떠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지금 의혹의 파장 커지고 있는데 영상 먼저 보고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이제 겨우 빙산의 한 조각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번 주가 조작 의혹의 중심에는요, 이 투자자문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나덕현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 대표하고요, 그다음에 가수 임창정 씨가 아주 밀접한 관계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또다시 보도가 됐습니다. 네, JTBC에 따르면 임창정 씨가 이 지난달 초 나덕현 대표의 미국 캘리포니아 골프장 매입 계약 자리에 동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골프장 매각자는 이 골프계의 큰 손으로 알려진 유모 회장이라고 합니다. 유모 회장은 미국 등의 해외에만 골프장 20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유 회장 역시 라 대표에게 20억 원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는 이 유모 회장이 난 그때 임창정을 처음 봤다. 임창정 그 아이들이 골프를 한다고 하더라. 이런 이제 유 회장의 인터뷰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요, 이 나 대표하고 사업적으로 상당히 이제 지근거리에 있었던 거 아니냐, 임창정 씨가 이제 그런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지만 임창정 씨 측에서는 또 즉각 해명을 내놨다고 하죠. 네, 임창정 씨 측 관계자는 명백한 오보라면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가 된 점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임창정 씨 측은 마치 계약할 때 임창정 씨가 함께 간 것처럼 보도가 됐지만 이 계약 마무리 단계 때 라 대표와 제작 중이던 예능 답사차 동행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관련 보도 이후 골프장 매각자인 유모 회장과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 유 회장 역시 황당해했다면서 해당 매체에 항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명 일조 파티를 비롯해서 투자자 행사 참석 영상까지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혹은 커져가고 있는데요. 앞서 투자자를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던 임창정 씨의 고액 투자자 행사에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갈 맞아요, 맞아요.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결시킬 거야. 맞아요, 맞아요. 위대하라. 종교가 이렇게 탄생. 이 행사 발언에 대해서는요, 임창정 씨 측이 일부 이제 오해될 만한 그런 발언을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를 부추긴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한 상태입니다. 또 나덕현 대표와의 관계를 두고서 이제 의혹이 계속되니까 임창정 씨 측이 두 사람의 이 만남 과정을 또 상세히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백을 주장했다고 하죠.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임창정 씨 소속사 측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투자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오랜 인연이 있는 한 사업가의 소개로 라 대표를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고집일세 별명이 임고집인 임창정 씨 역시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라 대표 측을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검증이 필요하다는 임창정 씨의 말에 라 대표가 계약서도 없이 곧장 25억 원을 송금하자 임창정 씨는 당황해서 돈은 모두 돌려주면서도 라 대표의 재력을 확인한 셈이니 본격적인 투자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엔터 사업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약 50억 원으로 평가되는 임창정 씨 소속사 지분 50%를 라 대표가 인수했고요. 그러면서 임창정 씨를 창정이 형으로 부르며 당장 쓸 돈이 아니면 불려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했다는 주장입니다. 관련해서 임창정 씨의 지난 발언도 들어보시죠. 그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프만 보게 되니까 제가 수익이 얼마큼 났다고 하니 그거 되게 좋겠다. 10억을 개인 계좌로 만들었어요. 저는 30억을 샀죠, 주식을. 근데 84억이 사진 거예요. 근데 그게 둘 다 반토막이 나 있는 거예요.
1억 8,9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이틀 전에 20억짜리였었던 거예요. 계좌에 20억이 있었는데 지금 1억 8,900만 원 남았어요. 자, 내일부터 마이너스 5억 아마 그렇게 찍힐 거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임창정 씨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유명인들의 인사들이 계속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 대표 측에서 이 가수 겸 화가로 알려진 솔비 씨한테까지 접근을 했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솔비 씨 소속사 대표가 지난 2021년 한 전시회에서 라더견 대표 측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솔비 씨가 한 골프 방송에 출연하면서 일당 중 한 명인 프로골퍼와 가까워지게 됐고 이후 회사에서 진행한 전시회에 라 대표 등이 찾아와서 미술품 3천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수익금을 재투자하라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비 씨와 소속사 대표는 라 대표 측의 말투나 행동이 신뢰가 가지 않았던 데다가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 대표 측은 방송인 노홍철 씨에게도 골프라는 관심사를 이용해서 투자 제안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주가 조작 의심 세력 중 한 명인 프로골퍼가 톱스타 전문 골프 프로라면서 여러 연예인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 사태와 연루된 연예인들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세력 확장을 위해 유명인들을 노렸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홍보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누구도 참여했다, 병원장 누구, 회장 누구도 큰 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라더균 씨도 그랬을 것 같고, 왜냐하면 본인 자체로는 어떤 큰 홍보 수단이 안 되니까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수 박혜경 씨도 이번 사태로 곤혹스러운 스타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런데 박혜경 씨 지금 라 대표 측과 이 전속 계약으로 묶여 있는 그런 상태죠. 네, 박혜경 씨는 지난해 말 지인의 소개로 라 대표 측과 전속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속 계약 조건대로 계약금 1억 원을 소속사에 맡겼고 또 자신이 돈을 벌어 투자금은 4천만 원을 보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커지자 박혜경 씨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는데요. 박혜경 씨는 회사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서 가수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 회사 때문에 행사도 10개 이상 취소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투자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전속계약 문제로 라 대표 측과 만난 것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관련해서 박혜경 씨의 지난 발언도 듣고 오시죠. 1억을 받을 건데 너한테 줄 건데 거기에 좀 맡겨야 된대. 그래서 왜 맡기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싶었고 빨리 너무 쉬었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나는 생각도 없던 뜻밖의 1억을 준다고 하고 그걸 맡기라고 하니까 욕심을 안 가진 거죠. 그 돈에는. 이렇게 이름이 거론된 유명인들 대부분이 우리는 피해자다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이번 주가 조작 의혹의 이제 중심에 있는 이 투자자문사 라더균 대표 역시 나도 주가 조작 의혹의 피해자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것과는 반대되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SBS가 지난 2021년 9월 열린 이 비공개 투자 설명회에서 라더견 대표의 발언을 보도로 했는데 라 대표는 기존의 주가 조작이 당국에 왜 적발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나는 지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법으로 금지된 이 통정 매매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듯한 그런 발언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차명폰을 이용해 거래 지시를 한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라 대표는 누가 컨트롤 타워인지 증명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면서 자신이 이 모든 투자 구조를 짜고 또 운영을 하지만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면서 거듭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라 대표는 그동안 이 의도적으로 이제 매수 매도가를 정해놓고 이제 사고 팔면서 주가를 띄우는 그 통정 거래나 또 시세 조정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녹취록 속 발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주가 조작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여서 그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들이요, 이 비공개 투자 설명회 자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참석한 이 투자자들도 자신들의 투자가 불법한 거, 이거를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SBS 보도에 따르면요, 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이 사실상 주가 조작을 의미하는 라 대표 발언이 이어지자 우려하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거나 또 검찰에서 털면 문제 생기지 않는지 물어봅니다. 사실상 불법성을 인지하고 묻는 듯한 질문을 던진 거란 분석인데요. 이 때문에 해당 설명회에 참석했던 고액 투자자들의 경우 과연 순수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커지면서 앞으로 검찰이나 금융당국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 대표 측이 이 주도한 사업에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인사 그리고 검찰 수사관 이렇게 전현직 공직자들이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지금 기사도 또 나왔습니다. 네, JTBC에 따르면은 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한 위원이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이 투자한 한 온라인 경제 매체 감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위원은 그 세력 내부에서도 총책으로 의심받는 라더견 씨의 측근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지원단장으로 활동을 했던 전직 검찰 수사관은 지난 1월 이들이 운영하는 그 회사와 고문 계약을 맺고 월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해당 인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정식 계약을 맺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문제가 불거진 후엔 범죄 수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또 눈길을 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 이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서 키움증권, 바로 키움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키움증권 등기이사인 김인래 회장은요. 다우데이터 보유 지분 605억 원어치를 폭락 직전에 처분해서 시세 조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라 대표는 김 회장이 주식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시세 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키움증권은 지분 매각은 승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시세 조정과 무관하다면서 라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키움증권 검사를 통해서 김 회장의 연루 여부를 확인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 라더견 대표와 키움증권 측 주장 듣고 오겠습니다. 돈이 이미 너무 많은데 내 자식 주려고 다운그레이딩 시켜놓은 이 회사를 그냥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상속세 그리고 공매도 친 거 물린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집만 불태우려고 했는데 온 마을을 다 타버린 거야. CFD는 아시겠지만은 그 실시간으로 반대매가 나갑니다. 이번 주가 조작 사태 정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고위 공직자 그다음에 유명 연예인들의 그 연루 의혹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가 조작, 통정 매매 이런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데다가 제가 보니까 이 거액의 지금 투기 세력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 과정에서 거의 그 주가 조작의 기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불법, 탈법, 피법을 하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이익을 주고 또 때로는 이제 엄청난 손해를 주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연예인까지 연루가 돼가지고 연예인들 셀럽이 들어가게 되면은 왠지 이 투자를 하면 뭔가 재미를 볼 것 같다라는 심리가 있거든요. 이런 걸 최대한 악용한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지금 경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이게 무더기 하한가가 나오면서 주식 시세에 영향을 주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보니까는 꽤 그래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가를 갖다 한 4배에서 5배를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예를 들면 증권사나 금융당국이 제대로 예를 들면 통제를 못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라간 상황에서 그 올라가는 것을 모아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셀럽이나 이런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통정매매를 하는 방식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융당국이 원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왜 어떤 것으로 올라가는지 확인이 돼서 소위 호재가 없을 때에는 명확히 조사를 해서 그것이 주가 조작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일부 내용 지워라인데요. 유명 영화배우 백윤식 씨의 사진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배우 백윤식 씨가 전 연인 A 씨가 펴낸 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그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오늘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백윤식 씨가 이 A 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인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서 폐기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2013년이었습니다. 백 씨가 방송사 기자 출신인 A 씨하고 교제한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이 된 거죠. 맞습니다. 이 백윤식 씨와 A 씨의 관계는요, 지난 2013년 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으로 인해 세간에 알려졌었고요. 당시 두 사람은 열애를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A 씨가 백 씨와 헤어진 이후에 백 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 백 씨의 아들에게 폭행당했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A 씨의 주장에 백 씨가 전면 반박하면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내기도 했었지만 해당 사건은 A 씨의 사과로 백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일단락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A 씨가 백윤식 씨와의 교제부터 결혼 논의, 이별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하게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는데요. A 씨가 10년 전 스캔들을 다시 꺼내며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이에 백윤식 씨 측은 이미 2013년 A 씨의 소송을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을 위반했다며 출판 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일부 또 백윤식 씨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재판부는 이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를 한다면서 연애사 등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내용을 삭제할 것을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이건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이 책 내용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배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1심 선고 전에 그 양측의 합의를 시도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오늘 1심 선고가 나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가짜 능이버섯 주의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그 수입 능이버섯이 식용 불가해, 그러니까 식용할 수 없는 가짜 능이버섯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켈리투스 버섯과 무늬노르털 버섯을 능이버섯으로 둔갑을 시켜서 수입 판매한다, 이런 이제 정보를 입수해서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3건에서 스켈리투스 버섯 유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참 읽기도 어려운 그런 건데 여기서 적발된 제품 모두가 또 하필 중국산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 적발된 3건의 제품 모두 중국에서 수입해서 포장이 판매된 건능이 버섯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모두 회수해서 폐기 조치했다고 하고요. 또 이들 업체 영업자를 수익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능이버섯은요, 버섯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600에서 700m 이상 고산지대 이 참나무 뿌리에 기생하면서 아직까지 인공 재배가 안 되고 자연 채취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닭이나 오리백숙에 추가하는 고급 식재료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수입 능이버섯이 가짜 버섯 제품인 걸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식약처는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수입 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연진아, 우리 뉴욕이야. 이거 유명한 그 글로리의 드라마 글로리의 대사인데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패션계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뉴욕 매트갈라의 드라마 더 글로리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송혜교와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투샷이 공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맷갈라는 1948년부터 매년 5월 첫 번째 월요일 개최되는 세계 최대 패션 자선 갈라쇼로 매년 최고의 스타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유명한데요. 공개된 사진은 송혜교와 제니가 얼굴을 맞댄 채 다정한 포즈를 취한 모습이 담겨 있고요. 청순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을 뽐낸 두 사람의 미모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올해 맷갈라 테마는요, 지난 2019년 작고한 패션 디자이너죠, 칼 라커펠더를 기리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에 걸맞게 제니는 이 라커펠더의 1990년 컬렉션 의상을 재해석한 흑백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었고요. 또 라커펠터가 이 그 책임 디자이너였던 그 브랜드의 앰베서더로 활동한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살구빛이 도는 실크 드레스로 우아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유력 매거진은 블랙핑크 제니를 배우 니콜 키드먼, 가수 리한나 등과 함께 2023 맷갈라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 제니 인터뷰 영상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It's my first time going to the Met, and I'm excited and nervous. And the inspiration for my hair was we wanted to bring a little bit of our Korean culture, and this braided hair reminded us of a Korean 전통 look. 네, 제니와의 투샷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송혜교 씨는요. 이외에도 중화권 최우 배우 양자경 씨와의 변함없는 우정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양자경 씨는 올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제61회 칸 영화제에서 처음 만났고요. 같은 소속사에 몸을 담기도 했었고 2009년에는 양자경 씨가 송혜교 씨에게 상을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아카데미에서의 양자경 씨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Michelle Yeoh. That dreams dream big and dreams do come true. And ladies, don't let anybody tell you you are ever past your prime. Never give up. 맷갈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패션계의 그 거물이죠. 안나 윈투어 미국 보그 편집장이 주관하는 그런 행사고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자선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입장료가 이제 $50,000가 넘었다고 하는데 정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초호화 행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에 걸맞게 올해 맷갈라에는 시선을 사로잡는 파격적인 의상이 다양하게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가수 리한나는 장미로 뒤덮인 흰색 드레스로 등장했다가 외투를 벗고 임신 중인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이 밖에 DC 코믹스의 악당 조커를 연기했던 배우 자레드 레토는 대형 고양이 탈을 쓰고 행사장에 등장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같은 복장은 락커펠트의 반려묘이자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며 많은 팬을 보유한 고양이 슈페트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